오늘 아침 서울 한복판의 한 회의실에서 단 7명이 모여 손을 들었습니다. 이 7명이 손을 든 순간 대한민국 국민 수천만 명의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갈 돈이 바뀌었습니다. 누군가의 이자가 늘었고 누군가의 집값 계산이 틀어졌으며 누군가는 오늘 밤 잠을 설칠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지금 우리 경제가 겉으로 보기엔 그 어느 때보다 좋다는 겁니다. 반도체는 역사상 최고의 호황이고 삼성전자는 한 분기에 89조 원을 벌었으며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로 확 끌어올렸어요. 이렇게 잘 나가는데 대체 왜 브레이크를 밟은 걸까요?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무려 3년 6개월 만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 안에는 우리가 뉴스 헤드라인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아주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 진실을 하나씩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왜 이 금리가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지갑의 이야기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먼저 오늘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정리해 봅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오전 기준금리를 기존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0.25%. 그런데 이 결정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이건 3년 6개월 만의 인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린 게 2023년 1월이었으니까요. 그동안 우리 금리는 내려가거나 멈춰있기만 했습니다. 그 방향이 오늘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둘째, 14개월간의 동결이 끝났다는 겁니다. 작년 5월에 2.50%로 내린 뒤 무려 8번 연속 회의에서 그대로 투자하고 했거든요. 그 긴 침묵이 오늘 깨졌습니다.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7명 전원 만장일치였습니다. 보통 이런 회의에서는 올리자, 아직은 이르다 하고 의견이 갈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상황이 그만큼 명백하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거죠. 여기에 한국은행은 쐐기를 박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이번 한 번으로 끝이 아니라는 예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질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대체 왜 하필 지금일까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딱 1분만 기초를 짚고 가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이해하면 나머지가 전부 쉬워지거든요. 기준금리는 한마디로 돈의 값입니다. 우리가 사과나 쌀에 값이 매겨져 있듯 돈에도 값이 있어요. 그 값이 바로 이자, 금리입니다. 그리고 그 값의 기준을 정하는 곳이 바로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은행들이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는 값이 비싸집니다. 그럼 은행도 우리한테 돈을 빌려줄 때 더 비싸게 받아요. 즉 대출 이자가 오릅니다. 동시에 은행은 사람들의 돈을 끌어모으려고 예금 이자도 올리죠. 그러면 세상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자가 비싸지니 사람들은 돈을 덜 빌리고 예금 이자가 좋아지니 쓰기보다 저축합니다. 결국 세상에 돌아다니는 돈이 줄어들어요. 돈이 줄면 물건 살 사람이 줄고 그러면 물가가 진정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중앙은행에게 금리는 자동차의 엑셀과 브레이크입니다. 경기가 죽어가면 금리를 내려 엑셀을 밟고 물가가 뛰면 금리를 올려 브레이크를 밟는 거죠. 자, 그럼 오늘 한국은행은 브레이크를 밟은 겁니다. 이 잘 나간다는 경제에 왜 브레이크를 밟았을까요? 이유는 4가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아마 상상도 못하셨을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물가입니다. 이건 사실 예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숫자를 보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한국은행이 정해둔 물가 목표는 딱 2.0%입니다. 이 숫자를 넘으면 경고등이 켜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물가는 어떨까요? 5월에 3.1%, 6월에 3.2%, 2달 연속 3%대입니다. 2024년 3월 이후 처음으로 3%를 넘어섰어요. 목표보다 1.2%포인트나 높은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범인은 우리가 이미 아는 그 사건, 바로 중동 전쟁입니다.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폭등했고 기름값은 세상 모든 것의 원가거든요. 물건을 만들고 실어 나르고 파는 모든 단계에 기름이 들어가니까요. 그러니 기름값이 뛰면 식료품도 공산품도 서비스 가격도 시차를 두고 줄줄이 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무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근 중동 상황이 좀 진정되면서 유가가 다시 떨어졌거든요. 그럼 물가도 같이 내려가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한국은행은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물가는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도는 오름세를 보일 거라고요. 왜일까요? 여기에 물가에 소름 끼치는 성질이 숨어 있습니다. 물가는 올라갈 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올 땐 계단으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기름값이 올랐다고 라면값을 올린 회사가
기름값이 내렸다고 라면값을 다시 내리던가요? 안 내립니다. 한번 오른 가격은 좀처럼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아요?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사람들이 앞으로도 물가는 계속 오를 거야 라고 믿기 시작하면 그 믿음 자체가 물가를 올립니다. 기업은 미리 가격을 올려두고 노동자는 임금을 더 요구하고 소비자는 더 오르기 전에 사두려 하니까요. 이걸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중앙은행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괴물이 바로 이겁니다. 이 괴물이 자리를 잡으면 나중엔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잘 안 잡히거든요. 그러니 한국은행은 지금 이 괴물이 뿌리 내리기 전에 서둘러 밟은 겁니다. 자, 그런데 물가만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만장일치가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거든요. 두 번째 이유는 환율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앞서 다룬 일본 엔화 이야기와 정확히 같은 원리로 움직입니다. 원리는 단순합니다. 돈은 이자를 많이 주는 곳으로 흐릅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3.75%에서 4.0% 수준이에요. 반면 우리는 오늘 올리기 전까지 2.50%였습니다. 무려 1.5%포인트 차이가 났죠. 여러분이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대한 자금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한국에 두면 2.5%를 주는데 미국에 두면 4%를 줍니다. 심지어 미국 달러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돈이기까지 하죠. 어디에 두시겠어요? 당연히 미국입니다. 그래서 돈이 한국을 빠져나가 미국으로 흘러갑니다.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니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환율은 오릅니다. 실제로 최근 원달러 환율은 1,500원 아래로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역사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환율이 오르면 왜 문제일까요? 여기서 무서운 고리가 완성됩니다. 우리나라는 기름도, 밀가루도, 원자재도 전부 수입해서 씁니다. 그런데 이걸 살 때 뭘로 낼까요? 바로 달러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똑같은 원유 한 통을 사오는데 훨씬 더 많은 원화를 내야 해요. 수입, 물가가 뛰는 겁니다. 보이시나요?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고 금리를 안 올리면 돈이 또 빠져나가 환율이 더 오르고 이 고리가 뱅글뱅글 도는 거죠. 그러니 한국은행 입장에선 미국이 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한 마냥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미국이 금리를 내릴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새로 취임한 연준 의장이 지난 6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오히려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고 연준 위원 절반이 연내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거든요. 미국이 더 올리면 이 격차는 더 벌어지고 우리는 더 쫓아가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물가와 환율. 그런데 오늘 결정문에는 사실 이보다 더 노골적으로 적힌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결정문에는 이런 문장이 또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높은 환율 변동성과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에 유의해야 하는 상황.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집값이 너무 오르고 사람들이 빚을 너무 많이 낸다. 이게 오늘 금리를 올린 이유 중 하나로 공식 문서에 명시된 겁니다. 우리가 앞서 다뤘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서울 아파트 값이 74주 연속으로 오르고 있다는 것, 정부가 대출을 조이고 규제 지역을 늘려도 브레이크가 안 걸린다는 것, 전세난에 떠밀린 사람들이 차라리 사자며 뛰어든다는 것. 그리고 오늘 한국은행은 그 문장을 결정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계대출은 주택 관련 대출과 기타 대출이 모두 늘면서 큰 폭 증가했고 수도권 주택 가격 오름세는 확대됐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조가 드러납니다. 집값 상승이 금리 인상을 불러온 겁니다. 집을 사려고 사람들이 빚을 내고 그 빚이 다시 집값을 밀어 올리고 그 집값이 위험해지니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 빚내기를 어렵게 만드는 것. 이 거대한 순환고리가 오늘 한 바퀴를 돈 셈이죠. 그런데 아이러니가 여기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집값이 잡힐까요?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대출이자가 비싸지면 집을 사기 부담스러워지니까요. 하지만 앞서 봤듯이 지금 서울 집값의 진짜 원인은 수요 폭발이 아니라 공급 실종이었죠. 새 아파트가 안 지어져서 오르는 건데 금리를 올린다고 아파트가 갑자기 지어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작용도 있어요. 금리가 오르면 건설사가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져서 안 그래도 지지부진한 재개발과 재건축이 더 늦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공급은 더 마르고 장기적으로 집값은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 브레이크가 나중에 엑셀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중앙은행이 마주한 딜레마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유입니다. 이건 정말 뜻밖이에요. 바로 경제가 너무 좋아서 금리를 올렸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지금 우리 경제 겉으로 보면 그야말로 잔치판입니다. 작년 성장률이 1.1%로 처참했는데 한국은행은 올해 전망치를 2.6%로 올렸고 정부는 며칠 전 아예 3.0%로 확 끌어올렸습니다.
1월에 2.0%라고 했던 걸 반년 만에 1%포인트나 올린 거예요. 이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AI 열풍으로 메모리 반도체가 미친듯이 팔리면서 삼성전자는 한 분기에 89조 원, 성과급 총당금까지 되돌리면 106조 원을 벌었습니다. 엔비디아도 애플도 제친 세계 1위였죠. 한국은행도 오늘 성장세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럼 왜 이게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브레이크를 밟을 여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나쁠 때 금리를 올리면 죽어가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도체 덕에 경제가 튼튼하니 지금이라면 좀 밟아도 버티겠다고 판단한 거죠. 그동안 한국은행이 못 올렸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경기가 나빠서였는데 그 걸림돌이 사라진 겁니다. 둘째, 이게 더 중요한데요. 잘 벌면 그 돈이 물가를 밀어 올립니다. 반도체로 돈이 쏟아져 들어오고 성과급이 풀리고 그 돈이 시장에서 소비로 이어지면 물건값이 또 오르거든요. 한국은행이 오늘 수요 측 압력도 점차 높아지면서 라고 표현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나라 안에 두 개의 경제가 따로 굴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반도체의 경제입니다. 이쪽은 축제입니다. 한 분기에 89조를 벌고 성과급이 쏟아지고 성장률 전망이 3%로 뛰어오르는 세계죠. 다른 하나는 나머지 모두의 경제입니다. 이쪽은 어떨까요? 물가는 3.2%로 뛰고 환율은 1,500원대라 수입 물가가 오르고 집값은 74주 연속 올라 내 집 마련은 멀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성장률 3%라는 화려한 숫자는 사실 온 국민이 3%씩 잘 살게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도체 몇 개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번 것을 5천만 명으로 나눠서 평균을 낸 숫자일 뿐이에요. 앞서 스위스 이야기에서 봤던 그 평균의 함정이 여기서도 똑같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금리 인상은 바로 이 두 경제 사이에 낀 결정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은 반도체가 만든 호황이라는 명분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그 브레이크에 실제로 발이 밟히는 건 대출을 낀 평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인상은 경제가 좋아졌다는 축하가 아닙니다. 물가와 빚이 위험하다는 경고장에 가깝습니다. 자, 그럼 이 경고장은 누구에게 날아갈까요? 금리가 오르면 세상은 승자와 패자로 갈립니다. 하나씩 볼까요? 먼저 오른쪽입니다. 가장 아픈 건 단연 변동금리 대출자예요. 오늘의 0.25%포인트 인상만으로도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추가로 부담할 이자가 무려 3조 3천억 원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시장 예상대로 연말까지 3.0%가 되면 이 부담은 몇 배로 불어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무리해서 집을 산 이른바 영끌 쪽에게는 매달 나가는 돈이 직접 늘어나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입니다. 이들은 대개 빚을 안고 사업을 굴리는데 이자가 오르면 그만큼 원가가 오릅니다. 그런데 손님이 늘어난 것도 아니죠. 오히려 금리가 오르면 사람들이 지갑을 닫으니 매출은 줄고 이자는 늘어나는 최악의 조합이 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도 대체로 부담을 받습니다. 예금 이자가 좋아지면 굳이 위험한 주식에 있을 이유가 줄어드니까요. 게다가 기업들도 돈 빌리는 비용이 늘어 투자가 위축됩니다. 그럼 웃는 쪽은 누구일까요? 첫째, 예금자입니다. 그동안 은행에 돈을 넣어도 이자가 쥐꼬리였는데 이제 좀 나아집니다. 특히 빚 없이 현금을 쥐고 있던 사람들에겐 가만히 앉아 수익이 늘어나는 셈이죠. 둘째, 은행입니다. 금리가 오르는 국면에서 은행은 대출 이자를 빠르게 올리고 예금 이자는 천천히 올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 차이만큼 이익이 커지곤 합니다. 셋째, 조금 다른 의미에서 집을 사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집을 살 여력이 줄어드니 과열된 집값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거든요. 다만 앞서 말했듯 공급 부족이라는 근본 원인이 그대로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아주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눈치채셨나요? 금리 인상은 돈을 없애는 게 아니라 돈을 옮깁니다. 빚진 사람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돈을 빌려준 쪽으로 옮기는 거대한 저울인 거죠. 그래서 금리 뉴스를 볼 때 물어야 할 질문은 올랐다 내렸다가 아니라 이번엔 내 돈이 어느 쪽으로 흐르는가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답을 찾으려면 과거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길을 이미 한번 걸어봤거든요. 시계를 2020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코로나가 터지자 한국은행은 금리를 사상 최저인 0.50%까지 내렸습니다. 돈이 세상의 홍수처럼 풀렸고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주식과 부동산과 코인으로 갔습니다. 빚내서 투자 안 하면 바보라는 말이 상식처럼 통하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그 잔치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풀린 돈이 물가를 밀어 올리자 한국은행은 2021년 8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23년 1월
금리는 3.50%까지 치솟았습니다. 0.50%에서 3.50%, 무려 7배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0.5% 시절 빚을 최대로 끌어 집을 산 사람들의 이자가 몇 배로 불어났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고 자금난에 무너지는 곳들이 나왔죠. 싸게 빌린 돈으로 산 자산이 비싸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광경. 그게 지난 사이클의 결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사이클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3.50%까지 올랐던 금리는 2024년 10월부터 내려가기 시작해 작년 5월 2.50%까지 왔고 14개월을 쉬었다가 오늘 다시 방향을 틀었습니다. 여기서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금리는 직선이 아니라 원을 그린다는 것. 오르면 언젠가 내리고 내리면 언젠가 다시 오릅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다치는 사람은 언제나 지금 이 금리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무리한 사람이었습니다. 0.5% 시절 그 금리가 계속 갈 줄 알았던 사람들처럼요. 그럼 이번엔 어디까지 오를까요? 시장의 예상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한국은행에 연내 한 번 더 올려서 연말에 3.0%에 이를 거라고 봅니다. 어떤 곳은 내년 상반기까지 분기마다 한 번씩 총 서너 차례 더 인상할 거라 전망하죠. 오늘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명시한 이상 오늘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여기 반대 방향의 변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유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동 상황이 소강 국면에 접어들고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면서 국제 유가는 배럴당 70달러대까지 내려왔어요. 물가를 밀어 올리던 가장 큰 힘이 약해진 겁니다. 둘째, 금리를 너무 올리면 경기가 꺾입니다. 반도체가 아무리 잘 나가도 내수가 무너지면 한국은행도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아무도 정확히는 모른다는 겁니다. 대신 여러분이 앞으로 지켜봐야 할 신호를 딱 3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물가가 3% 아래로 내려오는가? 이게 2%대로 안착하면 한국은행은 멈출 명분이 생깁니다. 매달 초에 발표되니 확인하기도 쉬워요. 둘째, 미국이 어떻게 하는가?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고 미국이 내리기 시작하면 우리도 숨통이 트입니다. 셋째, 집값과 가계부채가 잡히는가? 오늘 결정문에 명시된 이유인 만큼 이게 진정되면 인상 압력도 줄어듭니다. 이 3가지만 보고 계시면 다음 금통회가 열리기 전에 여러분도 방향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봅시다. 오늘 아침 7명이 만장일치로 손을 든 그 결정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금리를 올렸다는 뉴스를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가 좋아졌나 보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뜯어본 결정문은 정반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물가는 3.2%로 목표를 한참 넘었고 환율은 여전히 위태롭고 집값과 가계부채는 위험 수위에 다다랐습니다. 저 반도체 호황은 브레이크를 밟을 명분을 줬을 뿐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러니 오늘의 금리 인상은 축하가 아니라 경고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장의 수신인은 한국은행도 삼성전자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물가의 지갑이 얇아지고 집값에 밀려나고 빚을 안고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죠. 여기에 오늘의 가장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반도체가 벌어들인 그 화려한 호황은 소수의 통장에 쌓였지만 그 호황이 불러온 금리 인상의 청부서는 모두에게 똑같이 날아온다는 것. 잔치의 초대장은 몇몇에게만 갔는데 계산서는 온 국민이 나눠받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금리가 얼마나 오를까가 아닙니다. 이 금리는 지금 누구의 주머니에서 누구의 주머니로 돈을 옮기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사이클의 어디쯤에 서 있는가? 이 두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7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짓 하나에 수천만 명의 삶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우리가 그 회의실에 들어갈 순 없지만 적어도 그들이 왜 그 손을 들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음에 그 손이 올라갈 때 더 이상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숫자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읽는 사람만이 그 숫자에 휘둘리지 않으니까요.